어서 오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운동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꽤나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마음이 울적하거나 기분이 도통 활기차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실 저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냥 침대에서 힘이 날 때까지 잠을 청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 때, 또 몸의 찌뿌둥함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이럴 때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가볍게 산책을 한다거나 늘 하던 운동에 땀을 흘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나도 모르게 아팠던 몸들이 좀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 같고 기분도 조금 더 의욕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이건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요.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 함께 읽어볼 책 또한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지성에서 출판한 제이퍼 헤이스가 엮은 운동의 뇌과학. 오늘은 이 책을 함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작가는 건강한 삶을 향한 저의 여정에 들어오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서두를 열고 있고요. 몸의 움직임이 마음을 치유하는 놀라운 과정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움직여야 할까? 이 화두로 시작하는 운동의 뇌과학. 모두 7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이 책 안에서 오늘은 2장,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내기 전까지는 항상 불안해 보이는 법이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한 날이었다.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리면서 파여름이 허공에 메아리 쳤다. 안 그래도 초조했던 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공황에 빠졌다. 다른 선수들이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다. 나는 물속에서 첫 번째 부표를 향해 헤엄쳐 갔다. 사실 내 몸은 이미 한계였다. 가슴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고 종아리 근육은 당장이라도 쥐가 날 것처럼 꿈틀거렸다. 너무나 두려워서 숨이 막혔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싶었지만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맑은 공기가 아닌 탁한 녹색의 물이었다. 이제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머릿속에 흡사 블랙 코미디 같은 헤드라인이 떠올랐다. 철인 3종 경기에 첫 출전한 여성. 출발하고 100m도 못 가 익사. 그렇게 나는 무덤 안에서도 굴욕감에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다행히 그게 내 마지막 숨은 아니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그 순간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것이 불안의 힘이다. 불안은 정신을 왜곡하고 신체까지 망가뜨린다. 그럴 때면 우리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공포에 휩싸여 아드레날린이 뇌 곳곳에 스며들어 있을 때면 세상은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는 지옥이 된다. 이렇듯 불안의 결과는 극도로 파괴적이다.
불안은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것을 궤도에서 탈선시키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 우리 모두가 때때로 불안함을 느끼기에 당신은 불안이 어떤 느낌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불안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정신을 집중하고 기민함을 유지하도록 해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제는 불안 수치가 단 몇 초 만에 0에서 100으로 쉽게 상승해 버린다는 사실이다. 불안이 100에 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당면한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나 자신의 취약함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편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상황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과하게 걱정하며 몸은 긴장과 고통으로 쇠약해져 더 이상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3명 중 1명은 인생의 특정 시점에 이 정도의 불안을 경험하는데 그중 몇몇은 항상 이런 불안 속에서 산다.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 장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범불안 장애. 일상적인 일에 대해 특별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걱정한다. 공황 발작. 실제적인 위험이나 위험이 없는 때 갑자기 극심한 공포가 몰려와 심장이 터질 듯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등의 신체 반응이 나타난다. 공포증. 특정 대상이나 상황이 무해한데도 극심한 두려움이나 반감을 느낀다. 사회 불안 장애. 아무 이유 없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면밀히 조사할까봐 극심한 공포를 느낀다. 두뇌는 분명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두려움에는 한없이 약하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어느 날 뇌에서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이렇게 경고한다. 이런 조심해. 12시 방향에 화난 남자가 있어. 고개를 들어보니 정말로 화가 난 것처럼 보이는 한 남자가 다가오고 있다. 편도체는 소리친다. 맙소사, 적색경보, 적색경보, 위험이 임박했다. 경고는 시상하부로 전달되고 시상하부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모든 시스템을 가동한다. 준비됐나? 라고 편도체가 소리친다. 준비 완료. 라고 몸과 마음이 대답한다. 그는 어디로 갔지? 라고 마음이 묻는다. 화난 남자가 멀어지는 것을 돌아보며 몸은 모르겠어. 라고 답한다. 그가 화난 것은 맞지만 적어도 당신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편도체는 겸연스레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오경보야. 그래도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낫지. 안 그래? 라고 말한다. 몸과 마음이 짜증스레 답한다. 또? 과민한 편도체 때문에 몸과 마음은 녹초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편도체는 그저 당신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를 바랐던 것뿐이다. 두려움에 반응하는 것이 편도체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불안해하는 원인도 바로 이 편도체에서 찾을 수 있다. 편도체는 걱정이 생길 때마다 곧장 시상하부에 이를 보고한다. 그러면 시상하부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고 몸과 마음에 잠재적인 위협을 알릴 수 있을 정도로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수치를 높인다. 그 결과 몸과 마음은 스트레스를 느낀다. 이것이 불안함을 느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다. 불안한 편도체는 어리석다. 편도체 덕분에 신체적, 심리적, 실제적,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다. 일단 위험 요소가 감지되면 편도체는 스트레스 반응을 이용해 지체 없이 몸에 경고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편도체는 위협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다. 따라서 편도체를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몸은 진짜든 아니든 모든 위협에 동일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게다가 편도체는 너무나 부지런하다.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온 상태를 유지한다. 실제로 위협이 닥친 상황이라면 이 기능이 유용하겠지만 현실에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까지 기능하기에 지극히 비효율적이다. 이쯤에서 당신은 위협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판명나면 편도체는 그 사실을 인지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다. 내 대답은 아니요, 이다. 바로 이러한 편도체의 어리석음 때문에 불안이 끝난 뒤에도 괴로움이 지속되는 것이다. 에이다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했다. 출장 스케줄을 머릿속에 떠올리다 문득 뉴스에서 본 비행기 추락 사고가 떠올랐다. 에이다는 혹시나 비행기가 떨어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느라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간에도 편도체가 언제든 투쟁할 수 있게 몸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불안한 편도체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깨트리는 최악의 빌런이다. 에이다의 편도체는 잠재적 위협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만일에 대비해 스트레스 시스템을 온 상태로 유지했다. 이러한 편도체의 과한 대비 상태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던 편도체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등장했을 때가 그렇다. 이를테면 에이다의 편도체는 이전에 과하게 경보를 울려댔다는 점을 까맣게 잊고 스트레스로 몸이 손상되었다는 새로운 경보를 보낸다.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지친 몸에 스트레스는 추가되고 스트레스 과잉으로 몸과 마음은 한층 더 손상된다. 마치 편도체의 행동 지침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기 같다. 위협이 될 만한 새로운 요소를 쉬지 않고 경계한다. 더 나아가 편도체는 모든 불쾌한 상황에서 자극을 받는다. 적절하지 않은 때와 불편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제 아무리 무해한 대상이라도 두려워한다. 개, 고양이, 거미, 뱀부터 어두운 곳,
천둥과 번개, 높은 곳, 비행, 기차여행, 좁은 장소,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 사람들 속에 있는 것까지를 말이다. 운동도 예외가 아니다. 유전된다고 추정되는 공포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포증은 경험으로 학습된다. 1920년대 미국의 학자 존 왓슨은 최초로 공포증이 생기는 과정에 대한 실험을 했다. 그는 엘버트라는 어린아이에게 하얀색 실험용 쥐를 주었다. 처음에 엘버트는 실험용 쥐를 좋아했고 쥐와 즐겁게 놀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왓슨은 엘버트가 쥐와 놀려고 손을 뻗을 때마다 크고 무서운 소리를 틀었다. 엘버트가 쥐를 무서워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효과는 굉장했다. 곧 엘버트는 쥐만 봐도 크고 무서운 소음을 떠올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엘버트의 공포는 흰털이 달린 다른 대상들까지도 확대되었다. 토끼와 강아지, 심지어는 솜으로 만든 산타의 수염까지 말이다. 불안한 편도체는 가상의 위협을 만든다. 가엾은 엘버트, 그는 공포 조건하의 희생자였다. 그런데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당신처럼 인명구조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나를 수영 수업에 등록시켰다. 나는 매 여름마다 동네 수영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왔기에 약간의 강습으로도 실력은 빠르게 늘었고 그 속도대로라면 금방 인명구조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우리 가족은 예기치 못하게 새로운 도시로 이사했다. 이 변화가 내게는 일종의 거센 폭풍이 되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수영 수업은 토요일 새벽 6시 차가운 야외 수영장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다. 게다가 수업을 같이 받는 아이들은 모두 우수한 수영팀에서 함께 연습해온 사이였다. 뒤늦게 합류한 나는 그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는데 설상가상으로 나는 반에서 가장 느렸다. 인명구조원이 되기 위한 수영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나뿐이었다. 격정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나는 이내 의기소침해졌고 매주 수영 수업이 다가오면 걱정으로 몸이 아팠다. 수업 중에는 내가 외톨이에 나고자라고 느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한심했다. 그러다 보니 수영을 한다는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나는 수영을 그만두었다. 당시 나는 수영을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공포 뉴런이 작동해 편도체가 활성화되었다. 수영 뉴런과 공포 뉴런이 연결되면서 수영에 대한 가상의 위협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공포 조건화의 놀라운 힘이다. 뇌의 작동 방식으로 인해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은 단단하게 묶이고
여기에 편도체가 관여하면 공포라는 감정까지 뉴런에 끈끈하게 결합된다. 이렇게 공포는 빠르게 학습되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포가 가장 극단적으로 족관화되는 경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는 사람들은 자신이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악몽의 형태로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계기로도 사건이 떠올라 고통스러워한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편도체의 행동 지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편도체의 작동은 자라보고 놀라는 것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인 경험에 기인한다. 그래서 그들은 단지 조심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죽음의 위협을 느낀다. 폴은 아프가니스탄 파병에서 장애를 얻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생겼다. 앞뒤 양옆에서 떨어지는 포탄을 피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경험을 한 이후로 그는 인파가 넘치는 곳을 의도적으로 피한다. 그러한 곳에 갈 때마다 전쟁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이다. 폴만 그런 것은 아니다. 트라우마, 즉 정신적 외상을 입은 사람은 누구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자신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모든 상황에서 죽을 듯한 공포를 느낀다. 그게 끝은 아니다. 정신적 외상을 초래하는 사건은 나아가 편도체를 변형시킨다. 편도체는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부지런해지고 훨씬 공을 들여 몸을 보호한다. 이를테면 화난 사람이 폴의 앞으로 걸어오면 폴의 편도체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한 공포감에 휩싸여 화난 사람이 지나간 후에도 초경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편도체는 이렇게 조언할 것이다.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야 해. 뒤늦게 후회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낫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려면 이상한 점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공포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 불안 장애가 발병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회복을 도와주는 신경 펩타이드 Y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MPY는 사람에 따라 생산하는 양이 다르다. 이를테면 닉의 뇌는 폴의 뇌보다 MPY를 많이 만들기에 닉은 화난 남자를 봐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공포 조건 하에 덜 민감하다. 그래서 닉도 폴과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있었지만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았다. MPY가 트라우마로부터 닉의 뇌를 보호한 것이다. 아마도 당신은 내게도 MPY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다. 운동을 통해 MPY, 즉 신경 펩타이드 Y라는 신경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운동하면 MPY를 만들어 회복력을 기를 수 있을까? 한 연구는 12명의 젊은 남성 조종 선수를 대상으로 4주간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들의 MPY 변화를 추적했다. 모든 운동은 가볍게 진행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힘들지 않은 수준에서 노젓기, 자전거 타기, 달리기를 수행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최대 부하의 절반 정도 강도를 유지했다. 연구자들은 운동 전후로 MPY를 측정했고 그 결과 일정한 강도로 운동하면 MPY가 즉각적으로 상승하며 30분 넘게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MPY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반드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아마 당신은 궁금해할 것이다. 얼마나 운동을 해야 하나요? 위의 사례에서 그들은 숙련된 조종 선수였기에 2시간을 훈련하고 MPY를 측정했다. 실망하기에는 이르다. 다행스럽게도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 연구소는 운동에 대한 심리적 저항을 낮추는 방법을 줄곧 탐색한 결과 일주일에 3번, 약함에서 중간 강도로 30분 동안 운동하면 불안을 충분히 잠재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실험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운동한 후에 불안 수치가 낮아졌고 안정감을 느꼈다. 그 중에서도 불안장애 증세가 가장 심했던 집단이 다른 이들보다 많은 효과를 보았다. 운동은 불안장애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불안까지 감소시켰다. 에어로빅, 근력운동, 요가, 태극권 등 다양한 운동들이 불안 개선에 유효한 사실도 실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보통 불안 장애는 노출 치료 기법으로 치료한다. 안전한 공간에서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면서 위협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은 공포 조건화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지만 노출 치료가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증상이 개선될 때까지 아주 오랜 시간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운동은 치료 기간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된다. 평소 쉽게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은 편이라면 이 장의 마지막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루 10분 트레이닝을 해보라. 운동은 마음속 두려움을 약해지게 하고 공포 조건화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과거에 몸을 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도 괜찮다. 지금 시작하면 충분하다. 운동은 불안 민감성의 특효약. 건강 염려증과 통증에 대한 두려움. 많은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으로 인해 생기지만 신체 내부에서도 전쟁이라 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다. 이를테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등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이다. 이런 질병을 경험한 사람은 몸이 자신을 배신했다고 여기며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한다. 심장마비 생존자의 약 15%,
뇌졸중 생존자의 약 25%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긴다고 추정된다. 이러한 일을 겪은 편도체는 모든 것을 세세히 검토하고 경계한다. 외부 세계만은 아니다. 심장이 뛰는 것, 가슴이 조이는 것, 숨이 찬 것 등 내부 세계의 모든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심장마비를 겪은 후 칼은 내내 불안에 시달렸다. 도대체 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 라는 의문이 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불행히도 심장의 오작동으로 촉발된 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일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똑같이 작동했다. 칼은 심장마비를 경험하는 악몽을 되풀이해서 꾸었다. 그는 계단을 오르지 않았고 정원도 가꾸지 않았다. 가슴이 뛰는 느낌을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운동은 꿈도 꾸지 않는다. 칼만 그런 것은 아니다. 매년 80만 명의 미국인이 심장마비를 경험하지만 그중 3분의 1만이 재활치료를 받는다. 그들 눈에 운동이란 여전히 먼 세상 이야기다. 그들은 운동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칼은 이렇게 고백한다. 운동을 하면 또 다른 심장마비가 올 것 같아요. 그 불안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문제는 이렇게 공포를 피하고자 하는 행동이 칼을 또 다른 위험으로 밀어넣는다는 점이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도 하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재발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기 마련이다.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5천만 명의 미국인들도 비슷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아무리 의사가 통증에 운동이 좋다고 권고해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는다. 운동이 통증을 악화시킬까봐 두렵기 때문이다. 만성 통증이 있는 페트라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이렇게 표현한다. 테니스를 치고 싶지만 다칠까봐 겁이 나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은 운동에 대한 두려움도 덩달아 상승시켰다. 만성 요통 환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입증한 사실이다. 페트라는 그 연구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연구진은 헬스클럽의 운동기구와 비슷하게 생긴 장치에 페트라를 앉혔다. 그리고 그녀에게 균형추를 다리로 가능한 빠르게 밀고 당기라고 지시했다. 활동은 지극히 안전했고 통증을 유발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연구원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운동이 잠시 동안 요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만 해롭지는 않습니다. 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페트라는 운동이 요통을 악화시킨다고 믿게 되었다. 이 정도 작은 경고만으로도 페트라의 요통은 20%나 악화되었다. 심지어 긴장한 탓에 운동 반경은 더 좁아졌다. 그녀는 평소보다 힘을 내지 못했으며 더 빨리 지쳤다. 눈치챘겠지만 실제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운동이 고통스럽다는 페트라의 믿음이
실제로 고통을 일으켰을 뿐이다. 이것이 노시보 효과, 즉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이 실제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현상이다. 안타깝게도 노시보 효과는 수세기 동안 불안증 환자의 치료를 어렵게 만든 주범이었다. 심장마비 환자 칼과 만성통증 환자 페트라 모두 내재적인 두려움의 희생양이다. 둘은 언제든 상황이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인생을 고통스럽게 보냈다. 다행히도 우리의 몸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통증이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통증의 실제 목적인 것이다. 두려움이 잠재적인 위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데 도움을 준다면 통증은 위험 요소를 빠르게 인식하게 해준다. 하지만 함정이 있다. 두려움과 통증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탓에 두려울수록 통증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두려움을 느낄 때 만성질환의 증상이 심해지는 이유이다. 두려움은 어떻게 통증을 증폭시킬까? 두려움과 통증을 없애는 사고방식. 두려움이 통증을 유발한다면 반대로 두려움을 줄여서 통증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플라시보 효과의 전제다. 실제로 통증이 감소될 만한 치료법이 아니어도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당신은 만성 통증 환자에게도 플라시보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라며 호기심을 보일 것이다.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페트라는 노시보 그룹에 속했지만 플라시보 그룹에 배정된 이들도 있었다. 연구진은 그들에게 운동이 통증을 악화한다는 설명 대신 움직임은 요통을 악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이런 사소한 안심의 말만으로도 그들의 통증은 24%나 줄었다. 플라시보 그룹은 통증이 완화되기라도 한 듯 움직일 때 운동 반경도 넓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하고 혈류를 느리게 만들지만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믿는 한 연구의 참가자들은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또한 부정적인 단어에 얽매이는 부정성 편향도 사라졌다. 이 연구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변화가 스트레스 부작용을 감소시킬 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이 무분별하게 강요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한다. 위 연구에서 볼 수 있듯 운동을 인지하는 방식을 바꾸면 강인한 신체라는 목표를 향해 훨씬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방법으로 나는 인명구조원 수영 시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10대 시절에 하기 싫은 수영을 억지로 했던 탓에 아주 오랫동안 수영을 떠올리기조차 싫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작스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아버지와의 일들을 돌이켜보는 과정에서 아버지처럼
인명구조원이 되지 못한 일이 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도전하기로 마음먹고 수영 수업을 신청했다. 최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내가 선호하는 저녁 시간대에 온수풀에서 하는 수업으로 골랐다. 지난 20년 동안 수영을 할 때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뒤처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과의 비교 따위는 하지 않았다. 마침내 제한 시간 내에 들어오는 훈련을 하는 날이 왔다. 그런데 그 훈련을 마주하자마자 내 마음은 13살 때로 돌아갔다. 두려움에 몸이 벌벌 떨렸다. 공황이 올 것만 같았고 어딘가 아픈 것 같았고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었다. 이제 긍정의 힘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나는 준비는 끝났다. 하나도 두렵지 않다. 이제 단지 하는 일만 남았다. 라고 되뇌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휘슬이 울리고 나는 두렵지 않다는 구호를 속으로 수도 없이 반복하며 젖먹던 힘까지 짜내 앞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나는 놀랍게도 제한 시간을 몇 분이나 남겨두고 2등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달 말 우연히 올림픽 배영 100m 금메달리스트인 마크 툭스버리와 함께 두뇌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에 초대받았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마크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니 그는 다 안다는 미소와 함께 자기도 새롭게 사고방식의 틀을 짠 덕분에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며 나의 일화에 공감해 주었다. 마크는 올림픽에 출전한 캐나다 선수 중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한 최초의 선수다. 물론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고백으로 대중들이 자신을 외면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겁났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과 관련된 차별이 두려워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스포츠에 참여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에 마크처럼 진정한 자기 모습을 숨기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차별과 소외, 오명에 대한 두려움은 건강의 격차로도 이어진다. 내 친구 앤도 사회적 체형 불안을 지니고 있다. 사회의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앤은 과체중이다. 그녀는 운동을 하고 싶어하며 심지어 운동 계획까지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우습게 볼 것이라는 생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다. 운동복을 입었을 때 뚱뚱하게 보일까봐 걱정했고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볼 수 없는 밤에 운동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동을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고 결국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과 칼과 페트라가 느끼는 신체적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몽둥이와 돌로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어도 말로는 절대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렸다.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상사가 조롱하거나 동료들이 무시하거나 진급에서 누락되었던 때를 생각해보라. 기분이 어땠는가? 사실 심리적 고통은 육체적 고통에 못지않게 큰 상처를 준다. 참가자들에게 사회적으로 거부를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부상을 당할 때를 떠올린 후 종이에 적으라고 지시한 연구를 살펴보자. 이 연구에 참여한 어느 여성은 연인과 고통스럽게 결별한 경험을 적었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생활이 그의 인생에서 무가치하다고 말했다 라고 적었다. 그녀는 끔찍한 조종사고에 관해서도 적었다. 노를 저을 때마다 수천 개의 못이 허벅지에 박히는 느낌이었다는 그녀는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각 경험이 똑같이 고통스러웠다고 했지만 사건이 지난 지금은 믿었던 연인과의 결별이 더 힘겹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는 사회적 거부가 통증 신경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사기를 꺾고 심리적인 고통을 주는 아주 영리한 실험을 설계했다. 사이버볼이라는 공돌리기 게임이었다. 참가자 안젤라는 두 명의 다른 참가자 데이빗과 트로이와 함께 게임을 한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데이빗과 트로이는 사실 연구를 돕는 관계자였다. 게임이 시작되면 데이빗은 안젤라에게 공을 던지고 안젤라는 트로이에게 던지고 트로이는 다시 데이빗에게 공을 던진다. 세 명이 순서대로 공을 주고받는 상황이 3번 이어진 뒤 아무런 예고 없이 데이빗과 트로이가 안젤라를 게임에서 배제한다. 안젤라는 그저 데이빗과 트로이가 공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다. 안젤라는 이봐요, 저한테 공을 줘야죠 라고 외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안젤라는 그렇게 실험이 끝날 때까지 몇 분 동안 철저히 무시당한다. 실험을 마친 후 연구원들은 그제서야 안젤라에게 데이빗과 트로이가 참가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했는데 그때는 이미 안젤라가 상처를 크게 입은 후였다. 안젤라의 통증 신경망에 있는 스위치가 켜진 것이다. 이는 마음의 통증에도 똑같이 반응한다. 거부, 슬픔,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적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호흡으로 몸에 집중하기. 이제 불안을 없애기 위해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들어가자. 호흡에 집중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아마 당신은 의심의 눈초리로 나를 쳐다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경과학적 증거가 이 방법의 효과를 뒷받침한다. 명상이나 요가를 해본 적이 없는 26명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호흡을 가르친 연구를 살펴보자. 참가자들은 2주 동안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배의 오르내림과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감각을 느끼고 호흡에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이후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무서운 사진을 보여준 후 호흡 기법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신체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놀랍게도 호흡에 집중하면 편두체의 활동이 감소해 두려움이 줄어들었다.
호흡에 집중하면 통증이 완화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호흡에 집중할 때 불안한 마음이 금방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정신은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정신이 신체에 집중할수록 걱정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다. 요가, 태극권,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은 본래 호흡법을 강조하는 운동이지만 그렇지 않은 유산소 운동에도 호흡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챙길 줄 아는 사람들이 운동도 더 꾸준히 실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역으로 대다수 사람에게 운동이 해롭지 않다는 궁극적인 진실을 말해준다. 칼, 페트라, 앤, 그리고 나에게 그랬듯 운동은 당신에게도 해롭지 않을 것이다. 운동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결과와 정반대로 작용한다. 칼은 운동을 하면서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었고, 페트라는 통증을 완화했다. 애는 체중을 자기 의지대로 조절했고, 나는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었다. 2장 초반에 이야기했듯 나는 단거리 전력 수영을 하는 동안 호흡 집중 기법을 사용했다. 호흡으로 극심한 공포에서 해방된 내 마음은 눈앞의 시합에 몰입하기 시작했고 나는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수영은 운동할 때 발생하는 공황 발작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내 몸을 한층 더 건강하게 단련시켰다. 그럼에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그런 불확실성은 사람을 미치게 한다. 운명의 신이 내 마음을 읽기라도 했던 걸까? 내게 딱 맞는 계획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운동이 끝난 후 코치에게 전화가 왔다. 그녀는 내게 자신이 그리는 계획을 말해주었다. 나는 그녀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갑자기 하프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라니. 하프철인 3종은 당시 내가 헤엄친 거리에 4배를 가야 했다. 두려움에 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침착하게 생각해보니 이는 어쩌면 나를 운동에 몰입시켜줄 최고의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말하며 마지못해 수락을 했다. 사실 두려움 말고는 잃을 게 없지 않은가.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운동의 뇌과학,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방법 함께 읽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을 위해서 또 모두 잘 자요.